재벌과 서민의 사랑 이야기, 한강의 두 그림자 시작합니다. 기와 재벌 3세, 사랑 고백의 대가, 우린 시작할 수 없어요. 드라마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드라마 시청 후 들으신 후 느끼신 점이 있다면 댓글창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7시였고 강남 도곡동 펜트하우스 침실에서 강도윤은 눈을 떴다. 어젯밤 2시간밖에 못 잤지만 몸은 일어났고 샤워실로 걸어갔다. 뜨거운 물이 쏟아졌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어제 그 장면으로 가득했다. 한서진이 돌아서던 뒷모습이 지워지지 않았고 돈으로 다 되는 줄 아느냐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았다. 도윤은 샤워를 마치고 거울 앞에 섰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고 표정은 평소처럼 차갑게 굳어 있었다. 정장을 꺼내 입었고 넥타이를 매면서 오늘 일정을 떠올렸다. 오전 10시에 약혼 발표 기자회견이었고 정민이 함께 나가기로 되어 있었다. 거실로 나왔을 때 통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고층 빌딩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고 한강이 은빛으로 빛났다. 도윤은 커피를 내렸고 테이블에 앉아 신문을 펼쳤다. 경제면에 그룹 기사가 실려 있었고 자신의 사진도 있었다. 계열사 인수 관련 내용이었지만 집중이 안 됐다. 휴대폰이 울렸고 정민에게서 온 문자였다. 오전 9시에 본사 로비에서 만나자는 내용이었고 도윤은 확인했다는 답장을 보냈다. 커피를 마셨지만 쓴맛만 느껴졌다. 같은 시각 관악구 봉천동 반지하에서 한서진은 부엌에 서 있었다. 찬물로 세수를 했고 수건으로 얼굴을 닦았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더 헬쑥해진 것 같았고 눈가에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았다. 방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고 서진은 황급히 문을 열었다. 장미영이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고 콜록콜록 기침을 하고 있었다. 서진은 어머니 곁에 앉았고 긍을 쓰다듬어 주었다. 장미영의 얼굴이 창백했고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서진은 물을 떠왔고 어머니 입에 대주었다. 장미영이 조금 마셨지만 또 기침을 했다. 괜찮으시냐고 서진이 물었고 장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고통스러워 보였다. 서진은 체온계를 꺼냈고 어머니 겨드랑이에 끼워 주었다. 3분을 기다렸고 체온계를 뺏어봤다. 37도 8분이었고 미열이 있었다. 병원에 가야 한다고 서진이 말했지만 장미영은 고개를 저었다. 돈이 아깝다고 했고 그냥 쉬면 나을 거라고 했다.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부엌으로 나와서 냉장고를 열었고 안은 텅 비어 있었다. 계란 2개와 김치만 남아 있었고 우유는 어제 다 마셨다. 서진은 계란을 꺼냈고 후라이를 만들기 시작했다. 기름이 지글거렸고 계란 냄새가 났다. 밥을 퍼서 상에 놓았고 김치와 계란 후라이를 올렸다. 어머니를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고 다시 방문을 열었다. 장미영은 잠들어 있었고 숨소리가 거칠었다. 서진은 문을 조용히 닫았고 혼자 밥을 먹기 시작했다.
숟가락을 들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고 억지로 삼켰다. 식탁 위에 어젯밤 가져온 서류가 누워 있었고 서진은 다시 펼쳐봤다. 산업재해 미집행 보상금 지급 통지서라는 제목이 또렷했고 70억 원이라는 숫자가 눈에 들어왔다. 피상 속인 강명호, 수익자 장미영이라고 적혀 있었고 날짜는 1992년 6월 15일이었다. 서진은 서류를 천천히 읽었고 조항 하나하나를 확인했다. 보상금 지급 조건이 있었다. 첫째, 유족은 일체 언론 노출을 금지한다. 둘째, 추가 소송 및 민형사상 책임 추궁을 포기한다. 셋째, 수령 후 3개월 이내 재단에 30% 기부를 이행한다. 서진은 손이 떨렸고 서류를 내려놓았다. 70억 원이면 어머니 병원비는 물론이고 이 반지하를 벗어날 수 있었다. 하지만 조건이 문제였다. 입을 막고 진실을 묻으라는 것이었고 돈으로 모든 걸 덮으라는 것이었다. 강남구 역삼동 그룹 본사 로비에서 강도윤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다. 정장 입은 직원들이 오가고 있었고 모두 도윤을 보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도윤은 무표정하게 고개만 끄덕였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고 문이 열렸다. 유정민이 서 있었다. 흰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치마를 입고 있었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머리를 뒤로 넘긴 모습이 단정했고 화장은 완벽했다. 도윤 씨라고 정민이 불렀고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도윤은 엘리베이터에 올랐고 정민 옆에 섰다. 문이 닫혔고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어제 왜 연락 안 했냐고 정민이 물었고 도윤은 바빴다고 짧게 대답했다. 정민은 도윤을 쳐다봤고 표정을 살폈다. 피곤해 보인다고 말했지만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엘리베이터가 25층에 멈췄고 문이 열렸다. 사장실이 있는 층이었고 두 사람은 복도를 걸었다. 지서가 맞이했고 회장님께서 기다리신다고 말했다. 노크 소리가 났고 들어오라는 목소리가 들렸다. 강명호는 책상 뒤에 앉아 있었고 서류를 보고 있었다. 도윤과 정민이 들어왔을 때 고개를 들었고 정민에게 먼저 인사했다. 정민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고 밝게 웃었다. 강명호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오늘 기자회견 잘 부탁한다고 말했다. 정민은 준비 완벽하게 했다고 대답했고 자신 있다고 덧붙였다. 강명호는 도윤을 봤다. 너는 어떠냐고 물었고 도윤은 괜찮다고 했다. 강명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고 어제 그 여자 만났다며 물었다. 도윤은 잠시 침묵했고 만났다고 대답했다. 어떻게 됐냐는 질문에 거절당했다고 도윤이 말했다. 강명호의 표정이 굳어졌고 주먹으로 책상을 쳤다. 소리가 울렸고 정민이 놀라서 도윤을 봤다. 무슨 일이냐고 정민이 물었지만 강명호는 신경 쓰지 말라고 손을 저었다. 도윤에게 다시 가서 설득하라고 명령했고 금액을 올려 주든 뭘 하든 마무리하라고 했다. 도윤은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다. 회의실로 이동했고 홍보팀 직원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기자회견
리허설이 시작됐고 도윤과 정민은 단상에 섰다.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고 마이크가 놓여 있었다. 진행자가 시나리오를 읽었고 질문 목록을 확인했다. 약혼 시기는 언제인지, 결혼 날짜는 정했는지, 신혼집은 어디로 할 건지 같은 질문들이었다. 정민은 매끄럽게 대답했고 미소를 지으며 도윤의 팔을 잡았다. 도윤은 옆에 서서 고개만 끄덕였고 표정은 딱딱했다. 리허설이 끝나고 정민이 물었다. 왜 이러냐고. 오늘 중요한 날인데 좀 밝게 웃으라고 했다. 도윤은 미안하다고 했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정민은 한숨을 쉬었고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떴다. 혼자 남은 도윤은 의자에 앉았고 휴대폰을 꺼냈다. 인터넷 검색창에 한서진이라는 이름을 쳤고 기사들이 떴다. 산업재해 피해자 유족이라는 제목이 보였고 클릭했다. 30년 전 공장 사고로 12명이 사망했고 당시 책임자는 현 그룹 회장 강명우라고 적혀 있었다. 유족들은 합의금을 받았지만 제대로 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진상규명도 없었다는 내용이었다. 도윤은 기사를 읽으면서 가슴이 답답해졌다. 아버지가 저런 일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지만 동시에 놀랍지도 않았다. 사업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는 사람이었고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도윤 자신도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살아왔다. 하지만 어제 한서진의 눈빛을 보고 나서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처음 느꼈고 사과에도 진심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다. 봉천동 반지하에서 한서진은 방을 정리하고 있었다. 장미영은 여전히 자고 있었고 숨소리가 고르지 않았다. 서진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어머니를 봤다. 해열제를 먹여야 할 것 같았고 약국에 가야 했다.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다리가 무거웠고 허리가 아팠다. 어젯밤 병원에서 12시간이란 게 아직도 몸에 남아 있었다. 골목으로 나왔고 약국으로 걸어갔다. 차가 지나갔고 배기가스 냄새가 코를 찔렀다. 약국 문을 열고 들어갔다. 약사가 무엇을 찾느냐고 물었고 서진은 해열제와 기침약이 필요하다고 했다. 약사가 약을 꺼내 주었고 15,000원이라고 했다. 서진은 지갑을 열었다. 10,000원짜리 2장이 전부였고 동전을 꺼내 세어봤다. 1,500원이었다. 3,500원이 부족했다. 약사에게 해열제만 달라고 했고 약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포장했다. 10,000원을 냈고 거스름 돈을 받았다. 약을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 앞을 지나갔다. 진열대에 우유가 보였고 바나나도 보였다. 어머니가 좋아하는 거였지만 살 돈이 없었다. 서진은 고개를 돌렸고 그냥 지나쳤다. 반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앞에 섰을 때 우편함이 보였다. 열어봤다. 청구서가 한 장 들어있었고 전기요금, 고지서였다. 12만 원이었고 납부 기한은 이틀 뒤였다. 서진은 고지서를 접었고 주머니에 넣었다. 집으로 들어갔다. 장미영은 깨어 있었고
지침을 하고 있었다. 서진은 약을 물에 타서 갖다 주었고 어머니가 마셨다. 얼굴이 찌푸려졌지만 다 마셨다. 조금 쉬면 나아질 거라고 서진이 말했고 장미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서진은 어머니 이마에 손을 얹었다. 여전히 뜨거웠다. 찬물에 수건을 적셔서 이마에 올려주었고 장미영이 눈을 감았다. 부엌으로 나온 서진은 테이블에 앉았다. 서류를 다시 펼쳤고 한참을 들여다봤다. 70억 원이 있으면 어머니를 제대로 된 병원에 모실 수 있었다. 매일 약 걱정을 안 해도 됐고 전기요금 걱정도 안 해도 됐다. 하지만 그 돈을 받으면 진실은 영원히 묻히는 거였다. 30년 전 죽은 12명의 사람들은 그냥 잊히는 거였고 강명호의 책임도 사라지는 거였다. 서진은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다. 결심이 섰다. 돈을 받지 않기로 했다. 대신 제대로 된 사과를 받아내기로 했고 진실을 밝히기로 했다. 휴대폰을 꺼냈고 법무법인 정함 번호를 찾았다.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울렸고 누군가 받았다. 법무법인 정함입니다라는 목소리가 들렸다. 서진은 한서진이라고 밝혔고 어제 상담받았던 사람이라고 했다. 김정훈 변호사와 통화하고 싶다고 했고 잠시만 기다리라는 말이 돌아왔다. 대기, 음악이 흘렀다. 그룹 본사 기자회견장에서 기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카메라가 설치됐고 조명이 켜졌다. 의자가 줄지어 놓여 있었고 기자들이 자리를 잡았다. 무대 위에는 단상이 있었고 마이크가 세팅되어 있었다. 뒤쪽에는 그룹 로고가 걸려 있었고 약혼 발표라는 현수막이 보였다. 강도윤은 대기실에 앉아 있었고 넥타이를 다시 고쳐 맸다. 정민이 옆에 앉아 있었고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고쳤다. 홍보팀장이 들어왔고 5분 뒤 시작한다고 알렸다. 도윤과 정민은 일어났고 문 밖으로 나갔다. 복도를 걸었고 기자회견장 입구에 섰다. 정민이 도윤의 팔을 잡았고 미소를 지었다. 준비됐냐고 물었고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문이 열렸고 두 사람이 들어갔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셔터 소리가 요란했다. 단상에 올라갔고 의자에 앉았다. 마이크를 당겼고 소음이 줄어들었다. 사회자가 시작을 알렸고 도윤이 먼저 인사말을 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했고 중대한 발표가 있어 모셨다고 했다. 목소리는 안정적이었지만 속으로는 불편했다. 정민이 이어받았고 자신과 강도윤이 약혼했다고 발표했다. 기자들이 박수를 쳤고 카메라가 더 빠르게 셔터를 눌렀다. 질문이 쏟아졌다. 언제 만났는지, 어떻게 사귀게 됐는지, 결혼 날짜는 언제인지 물었다. 정민이 대답했고 도윤은 옆에서 고개만 끄덕였다. 정민은 유창하게 말했고 때때로 농담도 했다. 기자들이 웃었고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다. 도윤은 시계를 봤다. 30분이 지났고 이제 곧 끝날 거였다. 그때 뒤쪽에서 문이 열렸다. 한 기자가 뒤늦게 들어왔고 뒷자리에 앉았다. 손을 들었고
질문하겠다고 했다. 사회자가 허락했다. 기자가 일어섰고 목소리가 크고 명확했다. 강도윤 상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라고 말문을 여었다. 30년 전 산업재해 사건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라고 물었다. 장내가 조용해졌고 기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도윤의 표정이 굳었고 정민도 놀란 듯 도윤을 봤다. 도윤은 마이크를 당겼고 잠시 침묵했다. 그 사건에 대해 알고 있다고 대답했고 하지만 오늘은 개인적인 발표 자리이니 그 질문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기자는 물러서지 않았다. 피해자 유족이 보상금 수령을 거부했다는데 사실입니까라고 다시 물었다.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다. 정민이 끼어들었고 오늘은 그런 질문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고 말했다. 사회자가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려고 했지만 기자들은 더 많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났고 정민도 따라 일어났다. 감사하다는 인사만 남기고 단상을 내려왔다. 기자들이 소리쳤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대기실로 돌아왔고 문을 닫았다. 정민이 화가 난 표정으로 물었다. 산업재해가 뭐냐고, 왜 자기는 모르는 얘기가 나오냐고 따졌다. 도윤은 의자에 앉았고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 일이라고 짧게 대답했다. 정민은 팔짱을 꼈고 설명하라고 했다. 도윤은 30년 전 공장 사고가 있었다고 말했다. 12명이 죽었고 아버지가 책임자였다고 했다. 유족들에게 합의금을 줬지만 제대로 된 보상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정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지금 언론에 알려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고 물었다. 그룹 이미지가 바닥으로 떨어진다고 했고 약혼도 무산될 수 있다고 했다.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정민은 한숨을 쉬었고 가방을 집어들었다. 일단 홍보팀이랑 대책 회의부터 해야겠다고 말하고는 나가버렸다. 혼자 남은 도윤은 소파에 기댔다. 천장을 봤다. 조명이 너무 밝았다. 눈을 감았다. 한서진의 얼굴이 떠올랐다. 어제 법무법인 앞에서 자신을 보던 그 차가운 눈빛이 생생했다. 돈으로 다 되는 줄 아느냐던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도윤은 자신이 평생 그렇게 살아왔다는 걸 깨달았다.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돈으로 사람을 움직이고 돈으로 관계를 맺어왔다. 하지만 한서진은 달랐다. 그 여자에게는 돈이 통하지 않았고 진심이 필요했다. 도윤은 무엇이 진심인지 몰랐다. 평생 배워본 적이 없었고 느껴본 적도 없었다. 봉천동 반지하에서 한서진은 전화 통화를 마쳤다. 김정은 변호사와 이야기했고 보상금 수령을 거부한다고 통보했다. 대신 공식 사과를 요구한다고 말했고 사건의 진상을 밝혀 달라고 했다. 김정은은 당황한 목소리로 다시 생각해 보라고 했지만 서진은 단호하게 거절했다. 통화를 끊었고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70억 원을 포기한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 하지만 어머니가 평생 짊어지고 살아온 고통을 생각하면 돈보다 중요한 게 있었다. 진실이었고
사과였다. 장미영이 방에서 나왔다. 얼굴이 좀 나아 보였고 열도 조금 내린 것 같았다. 서진아, 누구랑 통화했냐고 물었다. 서진은 변호사님이라고 대답했다. 보상금 거절했다고 말했고 대신 사과를 받겠다고 했다. 장미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맙다고 말했고 서진의 손을 꽉 잡았다. 저녁이 됐고 두 사람은 식탁에 앉았다. 서진이 라면을 끓였고 김치를 꺼냈다. 많지 않았지만 따뜻했다. 장미영이 라면을 한 젓가락 먹었고 맛있다고 했다. 서진도 먹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어머니를 봤다. 헬쑥한 얼굴에 흰 머리가 많아 보였고 손등에 핏줄이 튀어나와 있었다. 평생 고생만 하고 살았는데 이제라도 제대로 된 대접을 받게 해주고 싶었다. 식사를 마쳤고 설거지를 했다. 찬물이 나왔고 손이 시렸다. 그릇을 닦으면서 창밖을 봤다. 어두워지고 있었고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골목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고 차 지나가는 소리도 들렸다. 평범한 저녁이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평범하지 않을 거였다. 강명호와 맞서 싸워야 했고 진실을 밝혀야 했다. 강남 펜트하우스에서 강도윤은 저녁을 거르고 위스키만 마시고 있었다. 정민에게서 전화가 왔었지만 받지 않았다. 아버지에게서도 연락이 왔었지만 무시했다. 혼자 있고 싶었다. 소파에 앉아 통창 밖을 봤다.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고 불빛들이 반짝였다. 아름다웠지만 공허했다. 위스키를 한 모금 마셨다. 목이 타들어갔지만 계속 마셨다. 휴대폰이 울렸다. 비서실에서 온 문자였다. 내일 아침 긴급 이사회가 소집됐다는 내용이었고 산업재해 건으로 대책 회의를 한다고 했다. 도윤은 문자를 읽고 지웠다. 또 돈으로 해결하려 할 거였다. 합의금을 더 주고 언론을 막고 유족을 회유하려 할 거였다. 도윤은 지쳤다. 이런 식으로 사는 게 지쳤다. 자리에서 일어났고 침실로 갔다. 옷장을 열었고 정장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다. 모두 비슷해 보였다. 검은색, 회색, 남색. 도윤은 정장 하나를 꺼냈다. 걸어 놓고 봤다. 내일 아침에 이걸 입고 회의실에 가야 했다. 아버지 옆에 앉아서 대책을 논의해야 했다. 하지만 하고 싶지 않았다. 처음으로 거부감이 들었다. 도윤은 정장을 다시 옷장에 넣었다.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봤다. 어둠 속에서 한서진의 얼굴이 또 떠올랐다. 빗속에서 부상자를 부축하던 모습이 선명했다. 피 묻은 소매가 보였고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붙어있던 모습이 기억났다. 그때 자신은 그냥 지나쳤다. 창문을 올리고 차를 몰게 했다. 한 사람의 고통 앞에서 외면했다. 도윤은 눈을 감았다. 잠이 오지 않았다. 새벽 2시가 됐다. 도윤은 여전히 깨어 있었다. 침대에서 일어났고 거실로 나갔다. 물을 마셨다. 창밖을 봤다.
서울은 잠들지 않았다. 불빛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고 차들이 움직이고 있었다. 어딘가에서는 사람들이 일하고 있을 거였다. 한서진처럼 밤새 간병 일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였다. 도윤은 처음으로 생각했다. 자신이 얼마나 특권 속에서 살아왔는지를. 펜트하우스에 살면서 반지하의 삶을 몰랐고 검은 세단을 타고 다니면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보지 못했다. 돈이 있어서 아픈 걸 걱정하지 않았고 내일 끼니를 걱정해 본 적도 없었다. 한서진은 달랐다. 내일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었고 어머니를 위해 모든 걸 포기하고 있었다. 도윤은 부끄러웠다. 자신의 삶이 부끄러웠고 자신이 한 선택들이 부끄러웠다. 봉천동 반지하에서 한서진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천장에 곰팡이 자국을 봤다. 습기 냄새가 코를 찔렀다. 옆방에서 어머니의 숨소리가 들렸다. 고르게 자고 있는 것 같았다. 서진은 몸을 일으켰다. 부엌으로 나왔고 물을 마셨다. 테이블 위에 서류가 놓여 있었다. 70억 원이라는 숫자가 어둠 속에서도 보였다. 포기했다. 그 돈을 포기했다. 후회는 없었다. 하지만 두려웠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다. 강명호 같은 사람과 싸운다는 게 쉽지 않을 거였다. 돈도 없고 권력도 없는 자신이 이길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다. 하지만 해야 했다. 어머니를 위해서, 30년 전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양심을 위해서. 창밖을 봤다. 골목이 조용했다.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저 멀리 강남 쪽 하늘이 밝았다. 고층 빌딩들의 불빛이 하늘을 비추고 있었다. 강도윤이 사는 곳이었다. 서진은 그 남자를 생각했다. 냉정한 눈빛과 차가운 목소리가 떠올랐다. 수표를 내밀던 손이 기억났다.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어제 본 그의 표정에는 뭔가 다른 게 있었다. 미안함 같은 거였다. 진짜였을까? 서진은 고개를 저었다. 믿을 수 없었다. 재벌 3세가 진심으로 미안해할 리 없었다. 그냥 형식적인 사과였을 거였다. 시계를 봤다. 새벽 3시였다. 몇 시간 뒤면 아침이 올 거였다. 서진은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이불을 덮었다. 눈을 감았다. 잠이 오지 않았지만 눈을 감고 있었다. 내일이 되면 모든 게 시작될 거였다. 싸움이 시작될 거였고 진실을 밝히는 과정이 시작될 거였다. 준비됐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두렵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다.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들렸다. 콜록콜록. 서진은 눈을 떴다. 일어나서 어머니 방으로 갔다. 장미영이 기침을 하고 있었다. 서진은 물을 떠다 줬다. 어머니가 마셨다. 괜찮으시냐고 물었고 장미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서진은 어머니 등을 쓰다듬었다. 다시 누웠고 서진이 이불을 덮어줬다. 장미영이 눈을 감았다.
서진은 한참 동안 어머니를 지켜봤다. 숨소리가 고르게 돌아왔다. 서진은 조용히 방을 나왔다. 아침이 밝아왔다. 햇빛이 창문으로 조금 들어왔다. 서진은 세수를 했다. 거울을 봤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다크서클이 짙었다. 하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옷을 갈아입었다. 깨끗한 옷은 없었지만 제일 나은 걸로 골랐다. 어머니가 일어났다. 얼굴이 어제보다 나아 보였다. 아침 먹자고 서진이 말했고 둘은 식탁에 앉았다. 밥과 김치와 계란이 전부였다. 조용히 먹었다. 장미희 영이 물었다. 오늘 뭐 할 거냐고. 서진은 변호사 사무실에 다시 가야 한다고 대답했다. 정식으로 사과 요구서를 제출할 거라고 했다. 장미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조심하라고 말했고 서진은 알겠다고 했다. 그룹 본사 이사회실에서 긴급 회의가 시작됐다. 강명호가 상석에 앉았고 임원들이 양쪽에 늘어서 있었다. 강도윤도 아버지 옆에 앉았다. 홍보팀장이 일어섰다. 어제 기자회견 이후 언론 반응을 보고했다. 산업재해 건이 여러 매체에 보도됐고 인터넷에서 여론이 들끓고 있다고 했다. 그룹 주가도 하락했다고 덧붙였다. 강명호의 표정이 굳어졌다. 대책을 물었다. 홍보팀장은 일단 공식 입장문을 내는 게 좋겠다고 했다. 30년 전 일이고 이미 합의가 끝났다는 내용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강명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법무팀장이 말했다. 유족이 보상금 수령을 거부했다고 보고했다. 대신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강명호는 코웃음을 쳤다. 사과는 이미 했다고 말했다. 30년 전에 합의서에 다 들어있다고 했다. 도윤이 입을 열었다. 아버지, 제대로 사과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도윤을 봤다. 강명호가 아들을 쳐다봤다. 표정이 차갑게 식었다. 무슨 소리냐고 물었다. 도윤은 눈을 마주쳤다. 30년 전 사고로 12명이 죽었다고 말했다. 유족들은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했고 사과도 받지 못했다고 했다. 이번 기회에 제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명호는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다. 너는 회사가 망하길 바라느냐고 소리쳤다.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강명호는 회의를 마무리했다. 홍보팀은 입장문 준비하고 법무팀은 유족과 재협상하라고 지시했다. 임원들이 일어났고 회의실을 나갔다. 강명호와 도윤만 남았다. 아버지와 아들이 마주 앉았다. 침묵이 흘렀다. 강명호가 먼저 말했다. 너는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느냐? 도윤은 고개를 들었다. 잘못했다고 대답했다. 사람이 죽었는데 돈으로 무마하려 한 게 잘못이라고 말했다. 강명호는 한숨을 쉬었다. 너는 세상을 모른다고 했다. 기업을 경영하면 때로는 그런 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완벽할 수는 없고 모든 걸 지킬 수는 없다고 했다. 도윤은 그래도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 건 없다고 반박했다. 강명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나가 보라고 손짓했다.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을 향해 걸었다. 강명호가 뒤에서 말했다. 정민과 결혼은 예정대로 진행한다. 바뀐 건 없다. 도윤은 뒤돌아보지 않고 문을 나갔다. 복도에 선 도윤은 숨을 내쉬었다. 가슴이 답답했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1층 버튼을 눌렀다. 내려갔다. 로비에 도착했다. 밖으로 나갔다. 햇빛이 눈부셨다. 선글라스를 꼈다. 주차장으로 걸어갔다. 차에 올랐다. 시동을 걸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그냥 운전했다. 강남 거리를 빠져나갔다. 한강을 건넜다. 신호를 기다리면서 옆을 봤다. 버스 정류장에 사람들이 줄 서 있었다. 한서진 같은 사람들이었다. 출근하는 사람들이었고 생계를 위해 움직이는 사람들이었다. 도윤은 그들을 봤다. 처음으로 제대로 봤다. 지친 얼굴들이었고 무거운 발걸음들이었다. 자신과는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었다. 신호가 바뀌었다. 차가 출발했다. 도윤은 계속 운전했다. 목적지 없이 그냥 달렸다. 법무법인 정함에서 한서진은 김정훈 변호사와 마주 앉아 있었다. 정식 사과 요구서를 제출했다. 강명호의 공개 사과와 사건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김정훈은 서류를 받아봤다. 읽으면서 고개를 저었다. 이건 받아들여지기 힘들 거라고 말했다. 그룹이 공개 사과를 할 리 없다고 했다. 서진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럼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소송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김정훈은 한숨을 쉬었다. 소송은 오래 걸린다고 경고했다.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 이길 보장도 없다고 했다. 서진은 상관없다고 대답했다. 끝까지 가겠다고 했다. 김정훈은 서진을 봤다. 눈빛이 단단했고 흔들림이 없었다. 알겠다고 했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진은 법무법인을 나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다. 로비로 나왔다. 문을 밀고 나가려는데 누군가 들어왔다. 강도윤이었다. 두 사람이 부딪힐 뻔했다. 서로 멈춰 섰다. 눈이 마주쳤다. 도윤이 먼저 말했다. 한서진 씨.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비켜 달라고만 했다. 도윤은 비키지 않았다. 할 말이 있다고 했다. 서진은 들을 거 없다고 잘라 말했다. 지나가려 했다. 도윤이 팔을 잡았다. 서진은 손을 뿌리쳤다. 두 사람이 로비 한가운데 서서 서로를 봤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다. 도윤은 목소리를 낮췄다.
제대로 사과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다. 서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도윤을 봤다. 진심이냐고 물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진심이라고 대답했다. 서진은 잠시 침묵했다. 그럼 아버지를 설득하라고 말했다. 공개 사과하게 하고 진상을 밝히라고 했다. 그게 진짜 사과라고 덧붙였다. 도윤은 노력하겠다고 했다. 서진은 믿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 달라고 했다. 그리고는 도윤을 지나쳐 밖으로 나갔다. 도윤은 그 자리에 서서 서진의 뒷모습을 봤다. 문이 닫혔고 서진은 사라졌다. 도윤은 주먹을 쥐었다. 행동으로 보여 달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어떻게 해야 할까? 아버지를 설득할 수 있을까? 확신이 없었다. 하지만 시도해 봐야 했다. 처음으로 하고 싶은 일이 생겼다. 돈이나 권력 때문이 아니라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이었다. 도윤은 엘리베이터를 탔다. 21층으로 올라갔다. 다시 김정훈 변호사를 만나야 했다. 유족 입장을 제대로 알아야 했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리셉션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도윤을 봤다. 도윤은 김정훈 변호사를 만나러 왔다고 말했다. 직원이 안내했다. 상담실로 들어갔다. 김정훈이 일어나 맞이했다. 무슨 일이십니까라고 물었다. 도윤은 앉았다. 한서진 씨 건에 대해 알고 싶다고 말했다. 유족이 정확히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한다고 했다. 김정훈은 서류를 꺼냈다. 펼쳤다. 사과 요구서 내용을 설명했다. 공개 사과와 진상 규명이 핵심이라고 했다. 금전적 보상은 부차적이라고 덧붙였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했다고 말했다. 자신이 아버지를 설득해 보겠다고 했다. 김정훈은 가능하겠느냐고 물었다. 도윤은 확신할 수 없지만 시도하겠다고 대답했다. 김정훈은 고맙다고 했다. 하지만 표정은 회의적이었다.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악수를 나눴다. 상담실을 나왔다. 복도를 걸으면서 생각했다. 아버지가 절대 동의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한서진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다. 진심을 보여 달라던 그 말이 계속 맴돌았다. 저녁이 됐다. 봉천동 반지하에서 한서진과 장미영은 저녁을 먹고 있었다. 된장찌개와 밥이 전부였다. 조용히 먹었다. 장미영이 물었다. 오늘 어땠냐고. 서진은 사과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대답했다. 변호사님이 어렵다고 했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 장미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고생한다고 말했다. 서진은 괜찮다고 했다.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했다. 두 사람은 식사를 마쳤다. 장미영이 기침을 했다. 서진은 물을 떠다 줬다.
어머니가 마셨다. 약을 먹어야 한다고 서진이 말했고 장명은 알겠다고 했다. 서진은 약을 꺼냈다. 물에 타서 어머니에게 줬다. 장미영이 마셨다. 얼굴을 찌푸렸지만 다 마셨다. 밤이 깊어갔다. 서진은 방에 누워 천장을 봤다. 오늘 강도윤을 또 만났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고 했다. 믿을 수 있을까? 서진은 확신할 수 없었다. 재벌 3세가 진심일 리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뭔가 달랐다. 어제와는 달랐다. 진지해 보였고 간절해 보였다. 서진은 고개를 저었다. 속아서는 안 됐다. 행동으로 보여줄 때까지 믿지 않기로 했다. 눈을 감았다. 잠이 왔다. 천천히 잠들었다. 강남 펜트하우스에서 강도윤은 소파에 앉아 있었다. 노트북을 켰다. 30년 전 산업재해 사건 기사를 검색했다. 여러 기사가 떴다. 하나씩 읽기 시작했다. 1992년 6월 15일 공장 사고가 났다고 적혀 있었다. 기계 오작동으로 12명이 사망했고 여러 명이 부상했다고 했다. 책임자는 강명호 전무였고 안전장치 미비가 원인이었다고 했다. 하지만 사건은 조용히 덮였고 유족들은 합의금을 받고 입을 다물었다고 했다. 도윤은 기사를 읽으면서 가슴이 무거워졌다. 아버지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게 믿기지 않았지만 동시에 놀랍지도 않았다. 사업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는 사람이었다. 도윤은 노트북을 덮었다. 눈을 감았다.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했다. 아버지를 설득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다. 하지만 시도해야 했다. 한서진과의 약속이었고 자신과의 약속이었다. 밤이 더 깊어갔다. 서울은 여전히 잠들지 않았다. 강남과 봉천동, 펜트하우스와 반지하 두 세계가 같은 하늘 아래 있었지만 너무 달랐다. 하지만 두 사람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진실은 밝혀질까? 사과는 이루어질까? 답은 없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포기하지 않기로 했다. 도윤은 처음으로 옳은 일을 하고 싶었고 서진은 끝까지 싸우기로 했다. 새벽이 다가왔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다. 새로운 날이 왔다. 그리고 새로운 싸움이 시작될 것이었다.